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른바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금융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좀 정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신 분은 김득이 금융정의연대 상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약자 핏반은 불법 사금융 이렇게 규정하면서 끝까지 처단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 불법 사금융 금절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다 환영하고 저도 환영하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만 그 발언들을 들어보는 게 이제 물론 이제 피해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피를 빤다. 이 좀 대통령으로서 발언으로서 좀 세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너무 과격한 발언인 것 같고요. 고혈을 쥐어짠다고 이 차원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근데 그다음에 그러면 그 참석한 면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복현 금감원장 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처벌, 범죄 수익 환수 이런 단어들 그 정책적 대안에서 다른 것들은 좀 보이지 않고 범죄와 관련돼서 환수나 처벌, 양형 기준 상향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저는 좀 보여지더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불법 사금융 근절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죠.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 사법적으로만 접근한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제 지적하셨던 제안하셨던 말들 중에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불법 채심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우리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지.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시스템이 보면 현금 서비스 받다가 그게 안 되면 대부업체로 갔다가 대부업체도 안 되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막대한 이자를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몰리고 있는 다중채무에 대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사실상 구제정책. 지금 정부가 뭐 100만 원 구제자금 대출해 준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인원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급전이 필요하거나 쪼들리는 분들을 그러니까 계속 제도권 금융 안에 있을 수 있게 지금 대책을 짜야 된다.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사법적 어떤 처단만이 아니라 좀 대안 마련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은행 횡재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대 마진 가지고 은행만 지금 뭐 엄청나게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횡재세 매겨야 된다. 그런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좀 약간 부정적, 유보적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횡재세 발언이 왜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근간이 있는 게 은행들이 가만히 있어서 금리 인상기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반기에도 돈잔치 발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이 핏바람 부는 것처럼 좀 센 발언인데 은행 종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그 중소상공인 대책회의에서는 어퍼컷까지 날리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상반기에도 그랬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최근에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1,000억 이렇게 또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자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횡재세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자들 말 한마디에 은행들이 상반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0억씩 이렇게 출자를 해가지고 내놓는 것들이 이제 제도 룰로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횡재세라고 해서 법을 이제 발의했는데 이게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했을 때 가만 앉아서 돈을 번다고 해서 은행 이자, 금융 이자라고 한시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횡재세처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할지 아니면 계속 상시적으로 해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주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매번 좀 처음에는 부정적이세요. 공매독 전면 금지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고, 맞아요. 뭐 제도 개선도 다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횡재세가 될지 초과이익 환수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청년재단처럼 기부금 이야기도 나오더라니까요. 뭐 기금으로 그러니까 그 출연하는 조성하는. 방안.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은행이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 한마디에 룰 없이 하는 게 맞냐에 대한 저는 궁극적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법률로서 하든 은행연합회가 주도해서 은행 모범 규준을 만들든 룰을 만들어서 매년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든 뭘 하든 해서 서민금융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게 뭐 장학금 주고 고안 주고 일상적인 거 하는 건 하더라도 그러면 은행들이 이번에는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금 한도를 쓰겠다 이렇게 하나은행은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룰 없이 말 한마디에 막대한 금액들을 내놓는 것들은 준조세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회성, 시혜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제도화네요, 결국은. 그리고 제도화인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초과이익 환수로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걸 매번 상시적으로 할지 아니면 은행이 단기 수익을 많이 벌어서 한시적으로 할지 아니면 그때마다 할지 이 차이인데 저는 상시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여권 안팎에서 상속세 완화 카드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총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이 지금 어쨌든 여당이 불리한 선거 국면인 건 사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포담 공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김포 서울 편입 이슈라든가 이제 공매도 이슈가 나왔는데 상속세 인하는 집권 여당의 전통적인 이슈죠.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상속세를 인하시키겠다고 하는데 상속세 낼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재벌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실 서울 강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억 이상은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현행 세금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게 부자 감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감세로 인해서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서 세수 펑크 나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메꾸고 있거든요, 빌려서. 이런 게 만약에 진짜 상속세가 강행을 해서 진짜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야당은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법률적 통과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선에서 이건 세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장악하지 않는 이상은 법으로는 못 바꿀 건데 그러니까 정책적 총선 이슈로서 제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 공매도 금지 있잖아요. 어떻게 약발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공매도 금지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매도 금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도 개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전격적으로 시행된 월요일 날은 매수 사이카가 발동할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코스피가 6%,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7%.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승분은 좀 남아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이 많았어요. 한 2,50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인지 하여튼 공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청산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조정 아닌가 싶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죠, 시장에. 왜냐하면 공매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놀이터는 최소한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첫날은 외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 쇼커버링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공매도를 하면 외국인들이 철수할 거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적으로 뭐 투자자들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뭐 아시아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시장을 철수하실 거다. 그러니까 MSCI의 지수 편입에 가입하는데도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보수 경제지 쪽에서도 비판하는 점들이 좀 있거든요. 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 있는데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가 우리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이왕 실시한 전면 금지 이 기간만큼 내년 상반기까지거든요. 계속 주장했던 이 제도 개선 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다시 하반기에 재개가 된다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없는데 다들 요구하는 게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고 수기 작성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산거래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대차 기간을 동일하게 하고 담보 비율을 일본처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제도 개선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반 투자자들과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여질 거죠. 그렇다.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는 또 있더라고요. 제도 개선이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요거는 또 공통분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